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거라는 거지.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의 말을 어떻게 교묘하게 왜곡하고 우리를 심리적 함정에 빠뜨리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가 통제력을 잃었을 때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과민 반응한다고 몰아붙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우리의 말을 비틀기 직전 그 덫을 놓는 바로 그 첫 번째 신호들을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 미묘한 단서들을 일찍 발견하기만 한다면 방어적으로 변명하거나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도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나르시시스트는 도대체 왜 우리의 말을 왜곡하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명동이나 종로처럼 인파로 붐비는 거리를 걷고 있는 소매치기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는 누구를 위협하지도 않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친근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는 인파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들다가 누군가의 어깨를 슬쩍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씩 웃어 보이죠. 너무나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해자는 무언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지갑이나 열쇠 혹은 신용카드를 찾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어쩌면 약간의 현금이었을 수도 있지만 만약 신분증이나 은행카드, 계좌 정보였다면 어떨까요? 낯선 사람과의 찰나의 부딪힘 한 번으로 순식간에 자신의 금융생활이 마비되고 사기 신고 전화를 돌리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소매치기는 은행 강도처럼 모든 것을 빼앗거나 인질로 잡지 않습니다.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위협도 없죠.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들의 수법이 완벽하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평범한 공간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입니다. 이 전략은 3가지 빠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접근. 어깨를 부딪히거나 미소를 짓거나 눈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되고 연습된 지극히 평범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설계된 행동이죠. 둘째, 주의 분산. 피해자의 관심이 아주 잠깐 다른 곳으로 쏠리는 순간입니다. 무언가를 느끼거나 듣거나 다른 것을 잡으려는 그 찰나의 순간, 소매치기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탈취. 그의 손은 이미 당신의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훔치러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속하고 목표가 명확하며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차렸을 때는 단순히 없어진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없어진 물건이 초래할 수 있는 막대한 피해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이 소매치기의 전략이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에서 어떻게 똑같이 펼쳐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지 3가지 각기 다른 함정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교묘한 왜곡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가 경계를 넘는 이유가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함정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당신이 명확하게 당신의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당신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당신의 그 말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제 당신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일 가족 모임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솔직하고 간단하며 아무런 문제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난데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우리 가족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구나. 결국 나 혼자 가야겠네. 바로 이 왜곡된 인용이 소매치기의 접근, 즉 어깨를 부딪히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순식간에 당황하게 되죠. 이것은 미묘하지만 매우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함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가 내 말을 잘못 들었거나 내 말투를 오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당신은 이것이 솔직한 오해일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했던 말을 차근차근 되짚어주고 그가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부드러운 단어를 골라 사용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것에서 그의 반응을 관리하는 것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의 분산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심은 왜곡된 말을 바로잡는 데 쏠리지만 그들이 정말로 당신에게서 빼앗으려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탈취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감정 노동, 그리고 당신의 관심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해명하느라 쩔쩔매는 모습을 지켜보며 잔인한 만족감과 권력감을 느낍니다. 마치 원숭이가 춤추는 것을 구경하듯 당신을 얼마나 쉽게 조종할 수 있는지 시험하며 우월감에 젖어듭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명백한 착취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즐깁니다. 당신의 말을 비틀고 당신이 그들의 자존심을 채워주기 위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더 똑똑하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으며 책임질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의도된 혼란입니다. 길을 잃어 당황한 표정의 관광객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구겨진 지도를 들고 길 건너편 표지판을 가리키며 서투르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실례지만 이 장소를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 당신은 돕기 위해 몸을 기울일 겁니다.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설명해주고 어쩌면 그의 손에서 지도를 받아들기까지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길을 찾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분산을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를 돕는 데 집중하는 동안 그는 이미 당신의 지갑에 손을 뻗고 있었던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들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루함을 느끼거나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혹은 자신이 충분히 특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 잃은 관광객처럼 행동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길을 묻는 대신 그들은 당신이 한 말의 의미에 대해 혼란스러운 척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은 내 말의 진짜 의도가 뭐야? 이 말들은 순진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술이며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몸을 기울여 설명하려 애쓰고 당신의 말투나 진짜 의미를 이해시키려 노력하며 더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하거나 더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분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혼란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그 순간 이미 원하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그들을 돕는 쪽으로 옮겨가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관심, 그리고 당신의 자기의심을 마음껏 빼앗아갑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당신이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 해명하고 달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둥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들에게 강력한 힘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미끼 던지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바로 앞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립니다. 스카프일 수도 있고 열쇠나 지갑일 수도 있죠. 이것이 접근입니다. 당신은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량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행동을 합니다.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 그에게 돌려주죠. 이것이 주의 분산입니다. 하지만 그 친절의 순간이야말로 그들이 정확히 노리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카프를 돌려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당신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그들을 돕는 데 쏠려 있는 동안 당신의 고개가 숙여진 그 짧은 순간에 탈취는 이미 끝났고 그들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훔쳐 달아납니다. 물건을 떨어뜨린 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착취하기 위해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미끼였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도 대화에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당신이 가볍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어요. 그러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어머, 혹시 어제 우리 대화가 너무 지적이라서 당신의 그 예민한 신경에 부담이라도 됐나 보네?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을 연약하고 드라마틱하며 함께 있기 힘든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던진 미끼입니다. 당신은 예상치 못했기에 감정적으로 허리를 숙입니다. 긴장된 웃음을 짓고는 그들이 던진 미끼를 뭅니다. 아니야,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그냥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 당신은 해명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그들이 당신을 과민 반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바쁜 동안 그들은 이미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깎아내리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을 춤추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감정의 소매치기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실생활에서 소매치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이 설계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의 뇌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감지하는 순간 당신의 손은 즉시 가방이나 주머니로 향합니다. 당신은 돕기 위해 멈추지도 언쟁하지도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아마도 친구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거나
엮이지 마라는 의미의 짧은 눈짓을 보낼 수도 있겠죠. 드라마도 공황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자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모든 설계는 당신이 반응할 때만 성공합니다. 미끼를 던지고 어깨를 부딪히고 혼란스러운 척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저 미끼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미끼를 물지 않으면 그들은 훔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법은 깨어집니다. 대립이 아니라 침착하고 빠른 자각과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설계를 알아차립니다. 농담이 아닌 농담, 진짜가 아닌 혼란, 난데없이 시작된 죄책감 유발. 그 찰나의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그들의 게임에 말려드는 대신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이상한데 마치 당신의 손이 지갑으로 향하듯 당신의 관심은 당신의 내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으로 향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노리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감정적 평온함입니다. 뭔가 이상한데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 간단한 생각의 전환이 바로 그들이 빼앗으려는 것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그들의 주문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점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그가 화가 났나? 내가 말을 잘못했나?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걸까? 와 같이 그들의 단서를 살피는 대신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현실 감각으로 돌아와 내면의 암에 닻을 내립니다. 증거도 반박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찰나의 자각만 있으면 됩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뭔가 이상한데 라고 말하세요.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더 이상 다가가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그 순간을 수습하거나 분위기를 구하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온전한 관심을 당신 자신의 명료함에 집중하세요. 감정적으로 꼿꼿이 서 있으세요. 그들이 떨어뜨린 것을 줍지 마세요. 그들이 내민 지도에 손을 뻗지 마세요. 그들의 왜곡된 말에 반박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어쩌면 화제를 바꾸거나 그냥 침묵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법은 당신이 반응할 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설계를 간파하고 스스로에게 그 사실을 명명하는 순간 그들의 전술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연기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누구도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당신만의 소중한 영역입니다. 그곳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논쟁이나 설명이 아닌 고요하고 단단한 자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평온한 삶의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거라는 거지?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의 말을 어떻게 교묘하게 왜곡하고 우리를 심리적 함정에 빠뜨리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가 통제력을 잃었을 때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과민 반응한다고 몰아붙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우리의 말을 비틀기 직전
그 덫을 놓는 바로 그 첫 번째 신호들을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 미묘한 단서들을 일찍 발견하기만 한다면 방어적으로 변명하거나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도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저희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나르시시스트는 도대체 왜 우리의 말을 왜곡하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명동이나 종로처럼 인파로 붐비는 거리를 걷고 있는 소매치기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는 누구를 위협하지도 않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친근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는 인파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들다가 누군가의 어깨를 슬쩍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씩 웃어 보이죠. 너무나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해자는 무언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지갑이나 열쇠 혹은 신용카드를 찾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어쩌면 약간의 현금이었을 수도 있지만 만약 신분증이나 은행카드, 계좌 정보였다면 어떨까요? 낯선 사람과의 찰나의 부딪힘 한 번으로 순식간에 자신의 금융생활이 마비되고 사기 신고 전화를 돌리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소매치기는 은행 강도처럼 모든 것을 빼앗거나 인질로 잡지 않습니다.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위협도 없죠.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들의 수법이 완벽하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평범한 공간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입니다. 이 전략은 3가지 빠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접근. 어깨를 부딪히거나 미소를 짓거나 눈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되고 연습된 지극히 평범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설계된 행동이죠. 둘째, 주의 분산. 피해자의 관심이 아주 잠깐 다른 곳으로 쏠리는 순간입니다. 무언가를 느끼거나 듣거나 다른 것을 잡으려는 그 찰나의 순간, 소매치기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탈취. 그의 손은 이미 당신의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훔치러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속하고 목표가 명확하며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차렸을 때는 단순히 없어진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없어진 물건이 초래할 수 있는 막대한 피해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이 소매치기의 전략이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에서 어떻게 똑같이 펼쳐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 3가지 각기 다른 함정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교묘한 왜곡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가 경계를 넘는 이유가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함정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당신이 명확하게 당신의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당신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당신의 그 말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제 당신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일 가족 모임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솔직하고 간단하며 아무런 문제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난데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우리 가족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구나. 결국 나 혼자 가야겠네. 바로 이 왜곡된 인용이 소매치기의 접근, 즉 어깨를 부딪히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순식간에 당황하게 되죠. 이것은 미묘하지만 매우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함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가 내 말을 잘못 들었거나 내 말투를 오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당신은 이것이 솔직한 오해일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했던 말을 차근차근 되짚어주고 그가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부드러운 단어를 골라 사용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것에서 그의 반응을 관리하는 것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의 분산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심은 왜곡된 말을 바로잡는 데 쏠리지만 그들이 정말로 당신에게서 빼앗으려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탈취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감정 노동, 그리고 당신의 관심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해명하느라 쩔쩔매는 모습을 지켜보며 잔인한 만족감과 권력감을 느낍니다. 마치 원숭이가 춤추는 것을 구경하듯 당신을 얼마나 쉽게 조종할 수 있는지 시험하며 우월감에 젖어듭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명백한 착취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즐깁니다. 당신의 말을 비틀고 당신이 그들의 자존심을 채워주기 위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더 똑똑하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으며 책임질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의도된 혼란입니다. 길을 잃어 당황한 표정의 관광객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구겨진 지도를 들고 길 건너편 표지판을 가리키며 서투르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실례지만 이 장소를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 당신은 돕기 위해 몸을 기울일 겁니다.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설명해주고 어쩌면 그의 손에서 지도를 받아들기까지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길을 찾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분산을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를 돕는 데 집중하는 동안 그는 이미 당신의 지갑에 손을 뻗고 있었던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들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루함을 느끼거나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혹은 자신이 충분히 특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 잃은 관광객처럼 행동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길을 묻는 대신 그들은 당신이 한 말의 의미에 대해 혼란스러운 척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은 내 말의 진짜 의도가 뭐야? 이 말들은 순진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술이며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몸을 기울여 설명하려 애쓰고 당신의 말투나 진짜 의미를 이해시키려 노력하며 더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하거나 더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분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혼란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그 순간 이미 원하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그들을 돕는 쪽으로 옮겨가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관심, 그리고 당신의 자기의심을 마음껏 빼앗아갑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당신이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 해명하고 달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둥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들에게 강력한 힘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미끼 던지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바로 앞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립니다. 스카프일 수도 있고 열쇠나 지갑일 수도 있죠. 이것이 접근입니다. 당신은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량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행동을 합니다.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 그에게 돌려주죠. 이것이 주의 분산입니다. 하지만 그 친절의 순간이야말로 그들이 정확히 노리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카프를 돌려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당신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그들을 돕는 데 쏠려 있는 동안 당신의 고개가 숙여진 그 짧은 순간에 탈취는 이미 끝났고 그들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훔쳐 달아납니다. 물건을 떨어뜨린 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착취하기 위해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미끼였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도 대화에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당신이 가볍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어요. 그러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어머, 혹시 어제 우리 대화가 너무 지적이라서 당신의 그 예민한 신경에 부담이라도 됐나 보네?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을 연약하고 드라마틱하며 함께 있기 힘든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던진 미끼입니다. 당신은 예상치 못했기에 감정적으로 허리를 숙입니다. 긴장된 웃음을 짓고는 그들이 던진 미끼를 뭅니다. 아니야,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그냥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 당신은 해명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그들이 당신을 과민 반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바쁜 동안 그들은 이미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깎아내리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을 춤추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감정의 소매치기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실생활에서 소매치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이 설계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의 뇌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감지하는 순간 당신의 손은 즉시 가방이나 주머니로 향합니다. 당신은 돕기 위해 멈추지도 언쟁하지도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아마도 친구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거나 엮이지 말라는 의미의 짧은 눈짓을 보낼 수도 있겠죠. 드라마도 공황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자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모든 설계는 당신이 반응할 때만 성공합니다. 미끼를 던지고 어깨를 부딪히고 혼란스러운 척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저 미끼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미끼를 물지 않으면 그들은 훔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법은 깨어집니다. 대립이 아니라 침착하고 빠른 자각과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설계를 알아차립니다.
농담이 아닌 농담, 진짜가 아닌 혼란, 난데없이 시작된 죄책감 유발. 그 찰나의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그들의 개임에 말려드는 대신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이상한데 마치 당신의 손이 지갑으로 향하듯 당신의 관심은 당신의 내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으로 향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노리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감정적 평온함입니다. 뭔가 이상한데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 간단한 생각의 전환이 바로 그들이 빼앗으려는 것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그들의 주문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점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그가 화가 났나? 내가 말을 잘못했나?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걸까? 와 같이 그들의 단서를 살피는 대신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현실 감각으로 돌아와 내면의 암에 닻을 내립니다. 증거도 반박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찰나의 자각만 있으면 됩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뭔가 이상한데 라고 말하세요.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더 이상 다가가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그 순간을 수습하거나 분위기를 구하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온전한 관심을 당신 자신의 명료함에 집중하세요. 감정적으로 꼿꼿이 서 있으세요. 그들이 떨어뜨린 것을 줍지 마세요. 그들이 내민 지도에 손을 뻗지 마세요. 그들의 왜곡된 말에 반박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어쩌면 화제를 바꾸거나 그냥 침묵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법은 당신이 반응할 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설계를 간파하고 스스로에게 그 사실을 명명하는 순간 그들의 전술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연기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누구도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당신만의 소중한 영역입니다. 그곳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논쟁이나 설명이 아닌 고요하고 단단한 자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평온한 삶의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거라는 거지?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의 말을 어떻게 교묘하게 왜곡하고 우리를 심리적 함정에 빠뜨리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가 통제력을 잃었을 때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과민 반응한다고 몰아붙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우리의 말을 비틀기 직전 그 덫을 놓는 바로 그 첫 번째 신호들을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 미묘한 단서들을 일찍 발견하기만 한다면 방어적으로 변명하거나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도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나르시시스트는 도대체 왜 우리의 말을 왜곡하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명동이나 종로처럼 인파로 붐비는 거리를 걷고 있는 소매치기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는 누구를 위협하지도 않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친근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는 인파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들다가 누군가의 어깨를 슬쩍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씩 웃어 보이죠. 너무나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해자는 무언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지갑이나 열쇠 혹은 신용카드를 찾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어쩌면 약간의 현금이었을 수도 있지만 만약 신분증이나 은행카드, 계좌 정보였다면 어떨까요? 낯선 사람과의 찰나의 부딪힘 한 번으로 순식간에 자신의 금융생활이 마비되고 사기 신고 전화를 돌리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소매치기는 은행 강도처럼 모든 것을 빼앗거나 인질로 잡지 않습니다.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위협도 없죠.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들의 수법이 완벽하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평범한 공간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입니다. 이 전략은 3가지 빠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접근. 어깨를 부딪히거나 미소를 짓거나 눈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되고 연습된 지극히 평범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설계된 행동이죠. 둘째, 주의 분산. 피해자의 관심이 아주 잠깐 다른 곳으로 쏠리는 순간입니다. 무언가를 느끼거나 듣거나 다른 것을 잡으려는 그 찰나의 순간, 소매치기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탈취. 그의 손은 이미 당신의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훔치러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속하고 목표가 명확하며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차렸을 때는 단순히 없어진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없어진 물건이 초래할 수 있는 막대한 피해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이 소매치기의 전략이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에서 어떻게 똑같이 펼쳐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 3가지 각기 다른 함정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교묘한 왜곡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가 경계를 넘는 이유가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함정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당신이 명확하게 당신의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당신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당신의 그 말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제 당신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일 가족 모임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솔직하고 간단하며 아무런 문제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난데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우리 가족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구나. 결국 나 혼자 가야겠네. 바로 이 왜곡된 인용이 소매치기의 접근, 즉 어깨를 부딪히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순식간에 당황하게 되죠. 이것은 미묘하지만 매우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함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가 내 말을 잘못 들었거나 내 말투를 오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당신은 이것이 솔직한 오해일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했던 말을 차근차근 되짚어주고 그가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부드러운 단어를 골라 사용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것에서 그의 반응을 관리하는 것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의 분산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심은 왜곡된 말을 바로잡는 데 쏠리지만 그들이 정말로 당신에게서 빼앗으려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탈취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감정 노동, 그리고 당신의 관심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해명하느라 쩔쩔매는 모습을 지켜보며 잔인한 만족감과 권력감을 느낍니다. 마치 원숭이가 춤추는 것을 구경하듯 당신을 얼마나 쉽게 조종할 수 있는지 시험하며 우월감에 젖어듭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명백한 착취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즐깁니다. 당신의 말을 비틀고 당신이 그들의 자존심을 채워주기 위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더 똑똑하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으며 책임질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의도된 혼란입니다. 길을 잃어 당황한 표정의 관광객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구겨진 지도를 들고 길 건너편 표지판을 가리키며 서투르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실례지만 이 장소를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 당신은 돕기 위해 몸을 기울일 겁니다.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설명해주고 어쩌면 그의 손에서 지도를 받아들기까지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길을 찾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분산을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를 돕는 데 집중하는 동안 그는 이미 당신의 지갑에 손을 뻗고 있었던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들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루함을 느끼거나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혹은 자신이 충분히 특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 잃은 관광객처럼 행동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길을 묻는 대신 그들은 당신이 한 말의 의미에 대해 혼란스러운 척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은 내 말의 진짜 의도가 뭐야? 이 말들은 순진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술이며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몸을 기울여 설명하려 애쓰고 당신의 말투나 진짜 의미를 이해시키려 노력하며 더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하거나 더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분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혼란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그 순간 이미 원하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그들을 돕는 쪽으로 옮겨가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관심, 그리고 당신의 자기의심을 마음껏 빼앗아갑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당신이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 해명하고 달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둥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들에게 강력한 힘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미끼 던지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바로 앞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립니다. 스카프일 수도 있고 열쇠나 지갑일 수도 있죠. 이것이 접근입니다. 당신은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량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행동을 합니다.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 그에게 돌려주죠. 이것이 주의 분산입니다. 하지만 그 친절의 순간이야말로 그들이 정확히 노리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카프를 돌려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당신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그들을 돕는 데 쏠려 있는 동안 당신의 고개가 숙여진 그 짧은 순간에 탈취는 이미 끝났고 그들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훔쳐 달아납니다. 물건을 떨어뜨린 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착취하기 위해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미끼였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도 대화에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당신이 가볍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어요. 그러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어머, 혹시 어제 우리 대화가 너무 지적이라서 당신의 그 예민한 신경에 부담이라도 됐나 보네?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을 연약하고 드라마틱하며 함께 있기 힘든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던진 미끼입니다. 당신은 예상치 못했기에 감정적으로 허리를 숙입니다. 긴장된 웃음을 짓고는 그들이 던진 미끼를 뭅니다. 아니야,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그냥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 당신은 해명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그들이 당신을 과민 반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바쁜 동안 그들은 이미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깎아내리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을 춤추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감정의 소매치기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실생활에서 소매치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이 설계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의 뇌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감지하는 순간 당신의 손은 즉시 가방이나 주머니로 향합니다. 당신은 돕기 위해 멈추지도 언쟁하지도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아마도 친구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거나 엮이지 말라는 의미의 짧은 눈짓을 보낼 수도 있겠죠. 드라마도 공황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자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모든 설계는 당신이 반응할 때만 성공합니다. 미끼를 던지고 어깨를 부딪히고 혼란스러운 척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저 미끼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미끼를 물지 않으면 그들은 훔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법은 깨어집니다. 대립이 아니라 침착하고 빠른 자각과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설계를 알아차립니다. 농담이 아닌 농담, 진짜가 아닌 혼란, 난데없이 시작된 죄책감 유발. 그 찰나의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그들의 게임에 말려드는 대신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이상한데 마치 당신의 손이 지갑으로 향하듯 당신의 관심은 당신의 내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으로 향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노리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감정적 평온함입니다. 뭔가 이상한데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 간단한 생각의 전환이 바로 그들이 빼앗으려는 것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그들의 주문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점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그가 화가 났나? 내가 말을 잘못했나?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걸까? 와 같이 그들의 단서를 살피는 대신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현실 감각으로 돌아와 내면의 암에 닻을 내립니다. 증거도 반박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찰나의 자각만 있으면 됩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뭔가 이상한데 라고 말하세요.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더 이상 다가가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그 순간을 수습하거나 분위기를 구하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온전한 관심을 당신 자신의 명료함에 집중하세요. 감정적으로 꼿꼿이 서 있으세요. 그들이 떨어뜨린 것을 줍지 마세요. 그들이 내민 지도에 손을 뻗지 마세요. 그들의 왜곡된 말에 반박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어쩌면 화제를 바꾸거나 그냥 침묵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법은 당신이 반응할 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설계를 간파하고 스스로에게 그 사실을 명명하는 순간 그들의 전술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연기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누구도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당신만의 소중한 영역입니다. 그곳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논쟁이나 설명이 아닌 고요하고 단단한 자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평온한 삶의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거라는 거지?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의 말을 어떻게 교묘하게 왜곡하고 우리를 심리적 함정에 빠뜨리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가 통제력을 잃었을 때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과민 반응한다고 몰아붙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우리의 말을 비틀기 직전 그 덫을 놓는 바로 그 첫 번째 신호들을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 미묘한 단서들을 일찍 발견하기만 한다면 방어적으로 변명하거나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도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저희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나르시시스트는 도대체 왜 우리의 말을 왜곡하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명동이나 종로처럼 인파로 붐비는 거리를 걷고 있는 소매치기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는 누구를 위협하지도 않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친근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는 인파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들다가 누군가의 어깨를 슬쩍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씩 웃어 보이죠. 너무나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해자는 무언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지갑이나 열쇠 혹은 신용카드를 찾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어쩌면 약간의 현금이었을 수도 있지만 만약 신분증이나 은행카드, 계좌 정보였다면 어떨까요? 낯선 사람과의 찰나의 부딪힘 한 번으로 순식간에 자신의 금융생활이 마비되고 사기 신고